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신좌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교육학을 전공해서 의학 플러스 교육학, 다시 말해 의학교육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이면 교육학이지 무슨 의학교육학이냐고 묻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에는 저와 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 의학 분야에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둘째, 의학 분야의 교육과 평가가 워낙 독특하고 유별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 좋은 의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요. 그러나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쉽게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오면서 만나본 의사에 대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그리고 의료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평판 등 여러 가지 얽힌 생각이 복합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사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애증의 양가 감정이라고 할까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그리고 대리수술 문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에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상 자녀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면 더없이 반가운 일로 여기는 모순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대 진학 열풍 때문에 초중등 교육이 왜곡되는 모순된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마도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직업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플 때 찾아가서 만나는 의사라는 존재가 마땅치는 않지만 정년도 없고 비교적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 안정성 때문에 가족이나 자녀의 미래로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은 의사 집단의 자기관리가 부족했던 때문입니다. 맹자 이루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으리라는 아이들의 노래를 들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자네들 저 노래를 들어보게. 물이 맑을 때는 갓끈을 씻지만 물이 흐리면 발을 씻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문직 집단도 스스로 정돈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지요.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둘러싸고 의사가 공공재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의사가 공공재라고 주장했지요. 반면에 의료계는 의사가 공공재라면 대표적 공공재인 도로나 항만을 건설할 때처럼 의사 양성에 국가가 돈을 대야 한다. 의사 양성에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전적으로 개인 돈을 들여 양성된 의사를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재는 사회 공통의 가치를 위해 건설하고 활용하며 발전시켜야 하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의료는 인간의 생명, 고통과 행복에 직결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의료를 관리하는 의사에게는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활용해서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의롭게 자원을 분배하며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공재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요구됩니다. 2020년 의사가 공공재냐 하고 크게 반발한 일부 인사들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가 의사 양성에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이미 만들어진 의사만 놓고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아무튼 간에 의료와 의사는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 전문직 양성에 투자를 해야 하고 국민은 오늘의 주제, 좋은 의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공공의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협력해야 합니다. 공공재의 주인, 관리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좋은 의료를 스스로 누리고 또 후손에게도 물려주고자 한다면 국민도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친절한 의사냐? 실력 있는 의사냐? 막상 환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질문의 의미를 쉽게 간파할 것입니다. 언젠가 의대 교수들이 모여서 바람직한 의사의 속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환자가 되어서 마음이 따뜻한 의사와 실력 있는 의사 중 어느 한쪽을 골라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명색이 의대 교수들인데도 쉽게 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실력도 있고 친절하기도 한 의사가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도 수년 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수술 전에 집도 의사를 정할 때에는 실력 있는 의사를 더 원했던 것 같고 수술 후 회복하는 중에는 마음이 따뜻한 의사를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인지상정이지요. 국민의 입맛에 맞는 실력도 있고 친절하기도 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과대학과 수련병원들은 좋은 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의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으로 치면 품질의 검사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불량품이 배출되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자동차나 냉장고처럼 리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대 6년의 교육과정 중 허들, 즉 장애물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이전의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다소 잔혹한 절차를 밟습니다. 의대생이나 학부모들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생명을 관리한다는 사회적 책무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대략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부학, 생리학, 유전학 등 의학의 기초를 이루는 과학적 역량입니다. 질병의 발생 메커니즘 등 의학의 배경이 되는 과학적 지식과 추론 능력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둘째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다루는 진료 역량입니다. 앞에서 말한 병을 잘 고치는 의사, 소위 실력 있는 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입니다. 셋째는 환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역지사지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인문학적, 인간적 역량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안위보다 환자를 우선시하고 윤리 원칙을 준수하며 전문가로서 품위와 덕성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는 전문직 역량입니다. 다섯째는 최근에 추가된 역량입니다만 이른바 헬스 시스템 과학, 영어로는 헬스 시스템즈 사이언스 역량입니다. 이것은 통합 역량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과학적 역량, 진료 역량, 인문학적 역량, 전문직 역량 외에도 사회경제, 정치 시스템, 제도, 환경, 테크놀로지 등이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와 제도, 환경, 테크놀로지를 혁신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소의는 병을 고치고 중의는 사람을 고치고 대의는 나라를 고친다는 말을 떠올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비유하자면 위 5개의 역량 중에 과학적 역량과 진료 역량은 병을 고치는 소의, 인문학적 역량과 전문직 역량은 사람을 고치는 중의, 그리고 헬스 시스템 과학 역량은 대의에 해당합니다. 지난 120여 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최첨단을 지향하며 발전해온 의학이 이제 21세기의 초입을 벗어나면서 우리의 고전 문헌에 등장하는 세상을 고치는 대의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로 느껴집니다만 사실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코로나 대유행에서 실감하고 있듯이 환경 파괴,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 눈먼 테크놀로지의 위협 등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건강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역량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강의, 실험 실습, 그룹 토론, 그리고 실제 환자 체험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이 사용됩니다. 강의는 주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쓰이고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어야 하는 체험 학습에는 실험 실습이 활용됩니다. 정해진 답이 없고 자세나 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문학적 역량이나 전문직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그룹 토론, 사례 학습 같은 방법들이 주로 활용되고 이 5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실제 환자 체험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전문직 역량, 즉 프로페셔널리즘에 속하는 것이지만 소위 평생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친 뒤에도 평생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의학 지식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또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지식의 반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의 절반 정도가 2, 3년 후에는 낡은 지식이 되어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사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진단하고 그것을 보충하는 스스로 학습의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수가 강의실에서 지식을 전달하기 전에 실생활의 문제를 먼저 던져주고 스스로 공부하고 와서 토론하도록 하는 문제중심 학습, 사례 학습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밖에도 마네킹을 활용해서 진료 기술을 익히는 시뮬레이션, 훈련된 배우에게 환자 역할을 맡기고 학생이 의사 역할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휴먼 시뮬레이션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 방법이 활용됩니다. 의학교육학이 교육학 중에서도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교육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이 계속 개발될 것이 틀림없지만 서양 근대의학이 성립된 이후 지난 3, 4세기 동안 변함없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교육 방법은 임상실습, 즉 실제 환자 체험입니다. 19세기 말 의학교육의 개척자이고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오슬러는 의학은 교실이 아니라 병상 옆에서 환자 옆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대의학 성립 이후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제 환자 체험이 중시되는 것은 의학의 본질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체의 구조와 기능, 질병의 발생과 회복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학은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아주 잘 정의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 아니라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모호성,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역설을 특징으로 하는 마치 진흙탕 같은 불완전 과학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각 기능은 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고 환자의 증상과 징후는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며 질병의 진정과 예후는 예측 불가능하고 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데이터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학은 교과서로만 배울 수 없고 실제 다양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실천적 지혜를 습득해야 하는 경험과학입니다. 때문에 본과 3, 4학년 임상교육 과정이나 전공의 수련 과정을 통해서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것은 능력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물론 아직 미숙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은 성숙한 전문가인 교수나 선배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1990년대) 무렵부터 우리나라 의사 양성 교육 과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 체험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면허도 없고 숙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몸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던 198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학생들의 어설픈 실수에도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고 요령을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혈액 채취에 실패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손을 벌벌 떠는 학생에게 처음에는 다 그런 것이라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피를 쉽게 뽑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르신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의료라는 상품의 소비자로서 학생이나 낮은 연차 전공의의 설익은 서비스를 거부하는 태도가 지배적입니다. 둘째,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따라 병원들도 환자 안전과 고객 서비스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해 왔습니다. 고객 유치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암묵적으로 미리 알아서 학생들이나 수련의들의 환자 접촉을 차단하는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마네킹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입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시뮬레이션 기술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네킹은 기계일 뿐이고 시뮬레이션은 실제 환자 체험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 실제 환자 체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네킹은 인간처럼 복잡하지 않고 감정이 없으며 실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체험 없이 좋은 의사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남자 의대생이 산모의 출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대학병원에 입원한 30대 산모가 여의사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남학생들이 수술실에 들어와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연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SNS에서는 여성 환자의 인격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교육 목적의 학생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환자 측은 교육 목적이라고 해도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면 학생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산부인과라는 예민성 때문에 사건이 부각되었지만 대학병원 진료에 학생이나 전공의를 참여시키는 문제는 해묵은 그러나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 법률가 등 프로페셔널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양성합니다. 프로페셔널의 업무 영역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철저함, 고도의 윤리성,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세밀하게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자기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은
사회의 특수한 요구를 해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양성 과정을 갖추고 집단 스스로 자격을 관리하며 이 과정을 사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때문에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아직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 사회의 특수한 요구를 해결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서비스를 향유할 환자의 권리와 인간다움을 유지할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 양성이 필수적인 임상실습 과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가 서비스 상품인가 공공재인가, 대학병원과 수련병원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어느 선까지 지켜져야 하는가와 같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자격에 합하는 의사를 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실력 있는 의사를 물려주고자 한다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실력 있는 의사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짧게나마 좋은 의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 제 생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향유하고 후손들에게도 좋은 의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잠시나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